안녕하세요. 우리 오랜만에 온라인 수업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부터 해야 되는데, 올해 남원에 최근에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선생님이 강제 등교 정지를 당해가지고 집에서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2학기 때 선생님은 2단원, 독서 2단원을 일단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2단원이 독서의 방법이에요. 독서의 방법이 이제 지금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감상적 읽기, 창의적 읽기 이렇게 크게 5가지 소단원으로 나뉘어지는데, 일단 사실적 읽기는 일부 반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진도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진도가 아예 안 나간 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두 번째 추론적 읽기부터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쭉 진도를 나간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우리가 정상화되고 이렇게 되면 1단원은 다시 학교에서 다시 한번 뭐 대면 수업 때 보강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독서 교과서 62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62페이지에 추론적 읽기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조금 양해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제가 연습으로 이제 동영상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서 보니까 이게 글자가 이렇게 잘 흐릿해가지고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 요 화면으로만 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독서책을 같이 겸해서 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봐야 정확하게 글자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일단 요게 글자가 흐릿하게 나오는 게 요게 왜 이러는지가 일단 지금 선생님으로서 이게 잘 이제 이걸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지금 어쨌든 요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론적 읽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추론적 읽기라는 거는 여기 추론적 읽기의 개념 나와 있습니다. 자, 추론적 읽기란 뭐냐? 추론한다라는 거는 일단 뭔가 미루어 짐작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게 추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글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어떤 상황이라든가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배경 지식이라는 게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 그런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아 요게 요 내용일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추론적 읽기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정확한 개념 정리한 거부터 보겠습니다. 추론적 읽기란 글에 드러난 여러 가지 단서와 뭐 단어, 특정 단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독자의 배경 지식, 독자가 예를 들어서 뭐 축구를 잘하는 학생이에요. 축구에 대한 룰도 잘 알아요. 그런 학생들은 축구에 관한 어떤 신문 기사가 나오면 그 신문 기사를 다른 학생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배경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배경 지식을 다른 말로는 스키마라고도 합니다. 스키마.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참고로 알아두세요. 스키마를 잘 활용해가지고 자, 글에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미루어 짐작하며 읽는 것 이런 거를 추론적 읽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서를 기본적으로 많이 한 사람은 스키마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배경 지식이 많고 그런 사람은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더 많아지는 거고 적은 사람은 더 적어지게 되는 그런 게 이제 배경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경 지식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일수록 더 책을 읽기가 수월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추론적 읽기라는 게 이런 것이고 자 이를 위해서는 자,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생략된 정보는 물론 필자의 의도까지도 추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고도의 어떤 정신 능력이 필요한 거죠. 필자의 의도라는 필자가 왜 이런 글을 썼을까
필자가 굳이 이런 식으로 표현한 의도는 뭘까? 이런 걸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글을 쓴 목적, 그 다음에 숨겨진 주제. 겉으로는 이거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아니야. 이런 게 이제 숨겨진 주제 이런 거죠. 그래서 주제까지 파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의 어떤 읽기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게 이 추론적 읽기가 되는 겁니다. 자, 숨겨진 주제 등을 논리적으로 추측하며 읽어야 한다. 필자는 독자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이나 독자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일부러 생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래서 이게 독자들에게 읽는 재미를 주기 위해서 혹은 더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막 좀 빼고 이렇게 비약적으로 쓰기도 하고 글의 어떤 재미를 위해서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때는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우리가 추론하면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론적 읽기의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론적 읽기의 방법은 여러분 글자가 잘 안 보일까봐 자꾸 선생님이 조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배경 지식, 아까 얘기했죠. 배경 지식과 본인의 어떤 직접적 경험이 있으면 더 좋겠죠. 경험. 글에 나타난 담화 표지라는 게 있습니다. 담화 표지라는 건 뭐냐면, 자, 글을 쓸 때, 그 글에서 어떤 나름의 이거는 이쪽으로 와서 읽어야 돼. 이런 방향으로 읽어야 돼. 이런 거를 이렇게 살짝 알려주는 거. 요게 담화 표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밑에 있는 거 요거 한번 볼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런 게 담화 표지가 돼요. 왜냐하면 철수는 강하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러면 뭔가 얘가 뭔가 반응을 긍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말들이 어떤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여름과 달리 겨울의 불국사는 매우 한적한 편이었다. 요 달리 같은 말도 보면 그러면 여름과 달리 겨울의 불국사는 매우 한적했다. 그러면 거꾸로 여름은 굉장히 북적북적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달리라는 말을 갖고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걸 담화 표지라고 하고 이 담화 표지 여기에서 나온 담화 표지는 이제 언어적 담화 표지고 비언어적 담화 표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손가락으로 하나를 들어준다거나 손가락으로 두 개를 들어준다거나 뭐 이런 거 학생회장 선거 나와가지고 첫째 저는 뭐 이걸 하겠습니다. 둘째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나 두 개 세워주는 거 이런 게 비언어적 담화 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몸짓이라든가 손짓이라든가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은 다 비언어적 담화 표지가 되는 겁니다. 네,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글을 읽을 때 추론적 읽기가 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과 경험, 담화 표지, 그 다음에 글에 사용된 어휘나 문맥 등을 활용하여 생략된 내용을 추론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이제 뭐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요 박스 안에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거를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요 글은 시문이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옥중에서 어머니께 올린 글. 그러니까 편지 글이 되겠죠. 근데 시문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시문의 가장 유명한 책, 그게 상록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아마 아는 사람은 다 알 것 같아요. 일제시대에 그 농촌으로 들어가서 글을 모르는 농민들에게 막 글을 가르치면서 막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감동적인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정말 눈물 나는 사건들도 많고 그런 소설을 쓴 게 신문이라는 작가입니다. 자, 그러면 일제 시대에 이런 글을 썼으니까 뭐 일제는 당연히 싫어했겠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요 글은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문이 일제시대에 요런 식의 소설을 썼던 사람이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 요 글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시문의 어떤 그런 작가에 대한 요런 내용들, 작가가 쓴 글에 대한 요런 사전 지식, 요런 것들이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배경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배경 지식, 스키마, 배경 지식을 토대로 우리가 글을 더 잘 추론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머님, 오늘 아침에 고이적삼 차입해 주신 것을 받고서야. 고이적삼이라는 거는 이제 그 한복, 속옷 이런 겁니다. 차입해 줬다라는 거, 요게 바로 추론할 수 있는 적절한 단서가 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입했다라는 거는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외부에서 가족이나 지인이 뭐 여러 가지 물건들 있죠. 옷이라든가 먹을 거라든가 이런 걸 주는 걸 차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입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요게 그러면 이 필자가 감옥에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고의적삼 차입해 주신 것을 받고서야 제가 이곳에 와 있는 것을 집에서도 아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도 우리가 추론할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문이 감옥에 들어가면서 그 일제가 가족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족이 알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시문이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말들을 통해서 그 당시 일제가 얼마나 그 비인권적이었는지, 그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계속 보겠습니다. 잠시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던 막내둥이의 생사를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그죠? 그러니까 시문이 막내였나 봐요. 생사를 한 달 동안이나 아득히 아실 길 없으셨으니, 자, 요것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죠. 한 달 동안, 무려 한 달 동안이나 가족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 시문이 가족에게 뭔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도 아니고, 그죠? 자, 그동안에 오죽이나 애를 태우셨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밑에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글에서 차입이라든가 한 달 동안이나 아득히 아실 길 없으셨으니를 통해서 필자가 오랫동안 교도소에 갇혀 있어서 어머니와 연락할 수 없었던 상황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필자에 대한 배경 지식을 활용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제시대의 상록수와 같은 계몽운동을 다룬 그런 소설을 썼다라는 것을 활용하면 글에 드러나지 않은 더 많은 내용을 추론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윗글의 필자인 시문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하다가 교도소에 갇힌 적이 있음을 알면 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인물의 심정 등을 보다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추론적 읽기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회 문화적 맥락이나, 사회 문화적 맥락이나 표현 방법 등을 토대로 필자의 의도나 글을 쓴 목적, 숨겨진 주제 등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어떤 정책이나 사건을 다루는 시사평론이 선거철에 쓰이게 될 경우에, 특히 신문사에서 가끔 이런 게 실리기도 합니다. 무슨 암흑의 칼럼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런 게 특히 선거철에 쓰이게 될 경우, 그 글의 이면에 거꾸로 반대되는 말은 뭡니까? 반대되는 말은 표면이 되는 거죠. 표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 이면은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글의 속에 숨겨져 있는 면에는 독자의 태도를 특정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필자의 목적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신문을 읽을 때 솔직히 순수한 마음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시기에 쓰여진 글인지, 어떤 성향의 신문이 쓴 글인지,
그리고 그 필자에 대해서도 알면 좋죠. 이 필자가 어떤 성향의 인물인지를 솔직히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필자의 그 이면에 숨겨진 그런 목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철이 다가오면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 그런 내용의 글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혹은 이제 뭐 투표라는 게 의미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 선진국스러운 어떤 일이다. 과거에 그런 식의 막 신문 기사도 많이 나오고 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투표를 못하게 독려하는 그런 식의 글도 막 신문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정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또한 같은 사건을 다룬 신문 기사라 하더라도 표제어의 표현, 굵은 글씨로 나오는 거 있죠. 요것이 왜 이게 중요하냐. 본문의 내용과 다르게 표제어는 본문의 내용과 좀 반대되는 약간 다른 그런 표제어를 쓸 수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일단 낚시성. 낚시성도 있고 어그로를 끈다고 하죠. 보다 더 선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클릭질을 더 유도하기 위해서 원래 본문의 내용, 본질적인 내용과 조금 다르게 그렇게 표제어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사의 지면상 위치나 분량 이런 것들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문사의 의도에 의해서 일부러 분량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지면상 위치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정치인을 이 신문사가 싫어해요. 그러면 그 정치인 기사 바로 밑에다가 무슨 살인 사건, 무슨 성폭행 사건 막 이런 거를 갖다가 밑에 바로 그 기사 밑에 막 링크를 막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두 개는 별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도 이게 의식적으로는 서로 다른 거라는 건 알지만 사람이 무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강제적으로 막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안 좋은, 굉장히 악질적인 그런 방식인데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신문을 볼 때 그냥 막 무의식적으로 보면 안 되고 굉장히 의식화해가지고 정신 차리고 진짜 신문을 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기사의 지면상 위치나 분량, 관련 사진이나 도표의 제시 방법. 요 관련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느냐. 그리고 이 사진 자체가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을 품을 수도 있고 긍정적인 내용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도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진 기사가 사진을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찍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과연 어떤 사진을 픽을 하느냐. 그거는 결국은 편집자의 의도인 거거든요. 그런 의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표의 제시. 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각도에서 해석을 하느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딱 어떤 도표만 딱 신문에 크게 보도를 해버리면 원래 진짜 진실과는 멀어진 그런 기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등에 따라서 기사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사회 문화적인 맥락 이런 거를 꼭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표현 방법 이런 것 등을 토대로 필자의 목적이나 의도를 우리가 추론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또한 문학 작품도 우리가 추론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문학 작품의 경우 주제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문학은 신문 기사라든가 뭐 이런 논설문이나 설명문과는 다르게 문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축적으로 약간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는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숨겨진 주제를 추론하며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춘향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춘향전의 어떤 주제를 파악을 해보면 이몽룡과 춘향의 사랑이라는 거, 요게 어떤 우리가 뭐 당연히 표면적 주제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 작품이 지어졌던 당대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 춘향전이 지어졌던 당대의 사회는 어떤 사회였는가, 이런 맥락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시대였는가, 당시가 조선 후기였습니다. 조선 후기. 그래서 신분제가 이제 흔들흔들 거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쟁을 겪으면서 서민의식이 많이 성장하고, 그리고 양반에 대한 비판의식이 많이 성장하게 된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탄관오리가 바로 하여 백성을 억압하는 일이 많았고, 그 조선 후기에. 그러면서 서민들의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던 그런 시기다. 서민의식이 많이 성장하게 된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민중의 신분 상승 욕구가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후기에 이제 양반을 막 그 후기에 이제 돈이 많은 그런 평민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상업이 좀 발달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족보를 사버리는 거예요. 양반 족보를 막 사게 되고, 그런 신분 상승 욕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춘향전과 그 민중의 신분 상승 욕구와는 또 무슨 상관인가요, 여러분? 자, 춘향이가 이몽룡을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정절을 지켰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한 배경에는 아마 이 춘향이도 본인의 어떤 신분을 상승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지 않았겠는가. 실제로 나중에 이제 그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돌아와가지고 끝까지 정절을 지킨 춘향이를 자기 정실 부인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크게 신분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춘향이가. 그런데 그런 그 춘향의 모습을 보면서 민중들이 역시 정말 평민 기생의 딸이었지만 저렇게 신분 상승할 수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민중들이. 그래서 민중의 신분 상승 욕구,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어떤 춘향전의 어떤 주제가 될 수 있다. 표면적 주제가 아닌 이런 거를 우리가 이면적 주제라고 하는 거죠. 춘향이의 신분 상승 욕구, 이런 건 춘향전에 숨겨져 있는, 속에 숨겨진 이면적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탄간오리의 부패를 고발하려고 하는 민중의 저항 의지 등이 또한 숨겨져 있는 주제라고 우리가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춘향전이라는 소설에 보면 그렇게 뭐 이렇게 곤장을 맞고 그리고 거의 죽음 직전의 상황까지 가지만 끝까지 그 사또에게 저항하면서 또박또박 반박하고, 춘향이가 오히려 막 그 사또를 막 추궁하고, 거꾸로 춘향이가 막 추궁하고 비난하고 혼내고 막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민중들이 그런 관료들에게 얼마나 또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겠어요. 그래서 춘향이의 그런 꼬박꼬박 대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또 그 대리만족을 또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결국 민중의 어떤 저항 의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론적 읽기를 대략적인 이론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고 해서 요거까지만 하도록 하고, 과제는 따로 또 선생님이
제시할 수 있으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풀 비린내에 대하여 이게 이제 수필인데 요거를 이제 같이 읽으면서 추론적 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